저는 북한에서 가족의 굶주림과 죽음을 눈앞에서 봐야만 했습니다. 함경북도 나선시 공장 노동자 김철호 가명씨는 고난의 행군 시절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두만강을 건너고 인신매매범과 공안의 눈을 피해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동남아까지 그의 가족은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남한 땅에 발을 디딘 김철호 씨가 단 3초 만에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은 억압받던 북한의 삶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 그때는 함경북도 나선시에서 살았습니다. 공장 노동자였지요. 아바이, 어머니가 물려주신 땅에서 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나라가 정해준 곳에서 정해준 일을 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배급이요? 아, 웃기는 소리 말입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부터는 배급이란 것이 그저 이름뿐이었지요. 우리 가족은 장마당에서 겨우 연명했어요. 그마저도 보위부 동무들의 눈을 피해서 말입니다. 그때 제 아내 순영이는 늘 병약했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았지요. 그리고 딸 은별이는 아직 어린데도 영양실조에 걸려 뼈만 앙상했어요. 밤마다 아이의 마른 등을 쓰다듬으며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뭘 먹여야 하나,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아시겠습니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애비의 마음이더군요. 어느 날이었어요. 은별이가 열이 펄펄 끓더군요. 겨우 구한 약초를 다려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영이는 옆에서 옅은 숨을 몰아쉬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쿵, 쿵 하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입니다. 분명 장마당 단속에 걸린 누군가를 잡으러 온 것이겠지요.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여기서 잡히면 제 가족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은별이와 순영이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 공포 속에서 저는 그저 벽에 바싹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가 혹여 울까봐 입을 막을까 생각도 했었지요. 그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부엌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장작불은 이미 꺼져 싸늘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제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한 뿐이었지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란 것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저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벽 너머 이웃집에도 분명 감시의 눈이 있을 테니까요. 그저 제 가슴 속에서만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정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정말이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아이들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마누라 눈빛도 점점 초점을 잃어갔거든요. 그 지옥 같은 배고픔 앞에서 사람은 이성을 잃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요. 마누라에게 말했을 때 마누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덩달아 울먹였어요. 그 작은 손을 잡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만에 하나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보위부에 끌려가면 그 고통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머릿속이 온통 새까만 먹구름으로 뒤덮인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의 깡마른 얼굴을 보면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더군요. 어느 날 밤,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한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행상꾼 같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탈북을 도와준다는 브로커였지요. 목숨 내놓을 각오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우. 그 사람이 던진 첫 마디였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지요. 며칠 밤낮을 은밀히 만나 약속을 잡았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가지고 있던 귀한 물건들을 다 내주기로 했지요.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뒤 우리는 정말 최소한의 집만 꾸렸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이랑 아이들이 허기라도 면할 수 있게 목근 강냉이 조금. 그것이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 하나하나 집집마다 걸린 인민반장 내 감시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지요.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봤을까봐 뒤통수가 서늘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두만강 접경지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고 얼어붙은 밭을 가로질러야 했지요.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굶주림은 온몸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추위에 온몸을 떨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칭얼거렸지만 억지로 입을 막아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해야 했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바로 끝장이라는 걸 아니까요. 발각될까봐, 보이부 순찰대가 나타날까봐 그 공포는 밤새도록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부러지는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누라는 아이들을 꼭 안고 저는 그 둘을 감싸 안았지요. 서로의 온기만이 이 지독한 추위와 공포 속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어느새 저 멀리 희미하게 강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두만강이었지요. 그 강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과 이제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캄캄한 밤하늘 아래 얼어붙은 강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정말 살 수 있을까? 저 강 건너편엔 자유가 있을까? 얼어붙은 강 위로 시선을 던지며 저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기어이 두만강에 닿았어요. 정말이지 뼈를 깎는 듯한 추위 아시겠습니까? 영하 20도는 좋게 넘었을 겁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작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어마이는 제 품에 안겨 입술을 파랗게 질린 채였지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강 건너 중국 땅을 알리는 듯 했어요. 그 불빛이 마치 우리 가족을 부르는 희망의 등대 같기도 하고 또다시 절망으로 이끌 마지막 유혹 같기도 했습니다. 강물은 살얼음이 덮여 있었지만 완전히 얼어붙은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시커먼 물이 드러난 곳도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쨍그랑하고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던지 정말 죽을 맛이었지요. 아이들을 업고 또 한 놈은 손을 꼭 붙들고 강으로 내려섰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릴 때마다 저 멀리서 감시조이 눈이라도 번쩍 뜨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차가운 기운이 신발을 뚫고 발바닥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아이들은 제 등에 매달려 훌쩍거리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파묻고 있었습니다. 아바이, 무서워요. 작은 녀석이 제 귀에 속삭이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바이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기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 대답했지요. 어떤 곳은 얼음이 너무 얇아서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그럴 때마다 얼음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우리 가족을 차가운 물속으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요. 저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그때마다 어마이가 제 등 뒤에서 아이들을 더 바싹 끌어안고 철호 아바이 조심해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니 살아있는 온기가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강 중간쯤 갔을 때였을 겁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컹, 컹 하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다가오는 듯 했지요.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설마 우리를 발견한 건 아닐까? 보이부 놈들이라도 튀어나올까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개 짖는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고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오금이 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고 온몸은 얼어붙는 듯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드디어 발밑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음이 아닌 흙을 밟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어마이와 함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강바람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또 다른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정말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에서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지요.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 뭡니까? 그런데 아니더군요. 그 땅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북조선 보위부의 눈길은 피했지만 여기는 인신매매범들이나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하니 말입니다. 굶주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숙한 곳이나 버려진 창고 같은 허름한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는 것 같았지요. 흙바닥에 주저앉아 겨우 눈을 붙이려 해도 혹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싶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우리 숨소리라도 들킬까봐 말입니다. 밤이 되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은 또 어떻고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양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길가에 붙은 포스터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김정은 동무의 얼굴이 보일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분명히 중국 땅인데도 마치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체제의 폭력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붙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들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막내 진우는 길고 지친 여정 속에서 엄마 순영이 품에 안겨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순영이는 눈물을 훔쳤고 저는 그저 진우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여주지 못하고 편안한 잠자리 한 번 마련해주지 못하는 제가 한심스러웠지요. 그 밤 순영이와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진우를 품에 안은 순영이는 밤새도록 몸을 떨었고 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음 은신처를 향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가 안전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브로커 동무가 시키는 대로 저희는 또 다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비. 이번에는 컨테이너 박스 말입니다. 짐짝처럼 실려서 며칠 밤낮을 갔는지 지금도 그 안의 냄새를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진우는 사색이 되어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축 늘어져 잠들기 일쑤였지요. 은별이도 힘이 다 빠져서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어린 두 아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더군요. 브로커 동무가 가져다주는 물 몇 모금,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지비. 숨이 턱턱 막히는 그곳에서 저희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자유, 그것 하나 말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갈망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가서 저희는 또 다른 낡은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남아시아 바다라더군요. 파도가 얼마나 거칠던지 배가 부서지는 건 아닌가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배 안은 더 열악했어요.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뒤엉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비. 낯선 얼굴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경계심 가득한 눈빛들 속에서 저희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숨죽여야 했어요. 몸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끝없는 배멀미에 시달렸습니다. 기침과 구토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서로를 보며 불안한 눈빛만 주고받았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을 보며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을 하기도 했지비. 그분들도 이 별들을 보고 계실까? 저희는 어디까지 온 걸까? 가끔은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파도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는 배 안에서 진우는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요. 은별이는 그런 진우의 손을 꼭 잡고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바이, 우리 꼭 도착할 수 있지요? 그 물기 어린 눈을 마주하니 제 가슴이 저려오더군요. 도착해야지요. 살아서 반드시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동남아시아의 그 지독한 더위 속에서 우리는 한 작은 여관방에 숨어 있었어요. 며칠을 굶다시피 하고 걷고 또 걸어온 길이었지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안도감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막내 진우가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바이, 아바이 뜨거워요. 진우의 작은 몸은 마치 불덩이 같았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기가 손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숨 쉬는 것도 버거워 보였어요. 겨우 5살 된 아이가 그 먼 길을 따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몸은 괜찮아도 아이들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순영이도 놀라서 진우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지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데 여긴 우리가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잖습니까? 북조선에서 도망쳐온 탈북민 신분이라는 게 이런 순간에 그렇게나 우리 발목을 잡을 줄이야. 여보, 진우가 어째요? 순영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어요. 병약한 몸으로도 늘 강하게 버텨왔던 순영인데 그 순간만큼은 저보다 더 불안해 보였지요. 저도 앞이 캄캄했어요. 이대로 우리 진우가 아니, 그럴 수는 없었지요. 그때 은별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10살 난 어린 것이 그새 얼마나 컸는지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이었어요.
아바이, 진우 살려야 해요. 진우 죽으면 안 돼요. 은별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정말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을 때였지요. 이대로 여기서 죽더라도 더 이상은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의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별이의 눈에서 순영이의 떨리는 손길에서 저는 다시금 제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 가녀린 어마이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고향을 떠나 이 먼 길을 온 이유가 뭐였겠어요? 바로 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잖습니까? 아니야. 진우는 죽지 않아. 내가 꼭 살릴 거야. 저는 제 자신에게 되뇌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차렸지요. 여관 주인에게 겨우 부탁해서 약초와 얼음물을 얻어왔어요. 얼음은 귀한 것이었지만 진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젖은 수건을 진우의 이마에 올려주고 뜨거워지면 다시 차가운 물에 적셔 올리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을 계속해서 주무르고 식히고 또 식혔지요. 순영이도 옆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저를 도왔어요. 은별이도 잠들지 않고 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고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버티자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어느 순간 진우의 몸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이의 뜨거웠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였던 진우가 겨우 고비를 넘긴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해쓱한 얼굴로 눈을 떴어요. 아바이 목말라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영이도 은별이도 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떠돌이 신세지만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끈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끝말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졌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진우의 작은 숨결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설 힘을 얻었지요. 길고 긴 여정의 끝, 마침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제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겨우 빠져나왔을 때였어요. 제 발걸음이 채 세 걸음도 떼기 전이었을 겁니다. 불과 3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가 똑같은 뭔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작은 판때기 같은 걸 들여다보며 웃고 이야기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그 휴대폰이라는 거구나. 머리로는 알았지만 눈앞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그걸 쓰는 모습을 보니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북한에서는 손전화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보위부에 끌려가 모진 조사를 받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저 일상처럼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잡아가려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자유롭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거리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번쩍이는 간판과 다채로운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장마당에서도 보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상품들이 가게마다 가득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구경하고 만져보고 사더라고요. 굶주림과 부족함 속에서 살았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제 바로 옆을 지나가던 젊은 남녀 한 쌍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손을 잡고 걸으며 깔깔 웃더라고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이지 저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저렇게 애정을 표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결혼을 해도 손 한 번 잡는 것도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혹시 누가 신고라도 할까봐, 사상적으로 불순하다고 낙인 찍힐까봐 항상 두려워했죠. 그런데 저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제가 억압받던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불쌍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곳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고통을 씻어내는 해방감이었고, 이제는 저도 저들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제 두 발로 딛고 선 이 땅에서 비로소 저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남한 땅에 발 디딘 지도 벌써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화려한 도시 풍경은 그저 그림인 줄 알았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지하철은 또 어떻고요? 땅속으로 쏜살같이 달리는 기차라니 처음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들도 어찌나 빠른지 꼭 다른 나라 말 듣는 것 같았지요. 우리 은별이하고 진우는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엔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말투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고 어째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다 아프더군요. 하지만 우리 애들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제잘제잘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모습 보는데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밝은지 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저렇게 크게 웃어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여기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랑 순영이는요,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한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은 줄어들고 먹을 걱정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제가 일한 만큼 벌어서 우리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새 옷도 입히고 따뜻한 방에서 발 뻗고 잘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가끔은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도 있어요.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의 차가운 물살, 국경경비대원들의 눈을 피해 숨죽이던 그 시간들이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힐 때도 있지요.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눈물 흘리는 날도 많고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실지 아니면 벌써 돌아가셨을지 알 길이 없으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가족의 품에 안겨 따뜻한 잠을 자는 우리 애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아요. 자유라는 게 말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사람답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감시와 통제 없이 내 생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기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이 자유로운 땅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굶주림과 감시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저희 부부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